자, 거래 계약서까지 보고 교재 좀 보겠습니다. 교재가 내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자, 거래 계약서 하게 되면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서인데 나중에 시험 공부할 때 거래 계약서에만 쓰는 표현이 세 가지가 있어요. 요 세 가지는 거래 계약서만 쓰기 때문에 세 마디는 거래 계약서 이외에 서류에 쓰면 틀린다. 일단 거래 계약서는 법에 정한 표준 서식이 없어요. 좀 더 다 있습니다. 표준 서식이 없단 말은 법에 정한 서식이 없다. 달리 표현하면 법에 정한 서식이 없다라고 해요. 그 나머지 거래계약서 빼고 나머지는 표준 서식인 거래계약서 빼고 나머지는 표준 서식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일반 중개계약서, 전속 중개계약서, 확인 설명서처럼 나머지는 다 서식이 있다. 두 번째는 금액은 이제 매매 계약이 체결되어서 매매 계약서 쓰는 거니까 금액 이름이 예정자 들어가야 됩니까? 예정자 빠지고 거래 금액을 기재한다. 매매 대금이 얼마입니다. 그래서 예정자 들어가면 안 됩니다. 계약서는 왜 쓴다고요? 증거로 남기라. 5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 이 세 마디입니다. 표준 서식이 없다. 거래 금액 기재한다. 5년 보존해야 한다. 말은 어디만 쓴다? 거래 계약서에만. 나머지는 표준 서식이 있고 나머지는 다 예정자 들어가야 되고 나머지는 3년 보존이다. 앞에서 전속 중개 계약서는 몇 년 보존하겠어요? 3년. 확인 설명서 3년 그렇게. 자, 그러면 그렇게 중심 잡으시고 보시면 거래계약서 서명 및 날인 똑같습니다. 거래계약서하고 확인 설명서에만 서명 및 날인합니다. 누가 계약서 써야 됩니까? 누가? 당연히 의무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언제 씁니까? 중개가 완성되기 전입니까? 완성된 때? 완성된 때에 거래계약서 작성하여 누구에게 교부하고? 쌍방이 나와야 돼요. 거래 당사자에게, 거래 당사자 모두에게 교부하고 몇 년 동안? 5년 동안 원본, 사본, 전자문서 보존하는데 똑같이 다만 그 말은 원칙은 보존해야 합니다. 다만 보존 의무가 없다. 똑같이 공인 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되어 있으면 별도 보존 의무가 없다. 당연히 기출문제는 공인 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에도 보존해야 한다. 틀렸습니다. 보관된 경우에는 별도 보존 의무가 없다. 표준 서식이 없다. 이거 써야 한다라고 법에 정한 서식이 없다. 그래서 변형해서 거래계약서는 법에 정한 표준 서식이 없단 말은 계약서 형식은 제한이 있다 없다? 법에 정한 표준 서식이 없기 때문에 형식에는 제한이 없단 말은 백지를 써도 관계없다고. 같은 말로 계약서 형식은 당사자 임의로 정할 수 있다. 백지에 써도 된다. 그래서 이 나중에 각종 서식을 권장한다 할 때는 모든 서식은 나중에 기본서 1월 들어가시면 국토부 장관이 정해요. 서식을 정하여 권장할 수 있다 다음에 누가 권장한다고요? 국토부 장관이. 그냥 나중에 보충을 하시고. 서명 날인은 누가 한다고요?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누가? 여기요. 당연히 개업 똑같습니다. 확인 설명서하고 개업 공인중개사가 법인이면 대표자가 분사무소이면 누가? 분사무소인 경우에는 책임자 대표자만 되고 서명 및 날인하고 소속도 중개물을 수행할 수 있으니까 해당 중개인을 한 누가 있으면 소속이 있으면 뒤에 나올 말이 개업 공인중개사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큰 내용은 없습니다만 거래 계약서만 표준 서식이 없고 거래 금액 기재하고 5년 보존합니다. 거래 계약서 기재사항이 뭐인가? 이것도 나중에 암기사항인데 자, 암기사항을 줄이시려면 조금만 이해하시면 암기사항이 줍니다. 방금 전에 확인 설명사항이 많았죠? 확인 설명에서 계약이 이루어지면 어디에 씁니까? 확인 설명한 내용을 적어주는 서식이 뭐예요? 확인 설명서. 그 확인 설명한 내용은 어디 적는 것이 아니다. 거래계약서 기재사항이 아닙니다. 확인하여 설명한 내용은 말 그대로 계약이 체결되면 확인 설명서에 기재하는 것이면 확인 설명한 내용은 계약서 기재사항이 아니에요. 그래서 확인 설명사항을 먼저 암기하실 이유가
이래저래 연결되어서 비교할 내용이 많으니까 거래계약서 기재사항이 아닌가 보시면 이만큼이 거래계약서 기재사항이 돼. 뭐 암기하실 때는 인표와 인인은 거래계약 조건을 확인하여 약정했다 이렇게 암기해요. 시험에는 당연히 매매계약이 이루어지면 매도 매수인 인적사항 적어야 되겠죠. 매매계약, 물건 소재, 지번, 지목 적어야 되겠죠. 이게 시험에 안 나오고 여기서부터 두 개만 암기하시라 하면 이 두 가지는 암기하셔야 돼.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이 제일 잘 나오는 것이 8번. 확인 설명서는 언제 교부했습니까? 확인 설명서를 계약하기 전에 한다고? 확인 설명서는 중개가 완성되어 계약서 작성할 때 같이 작성해 주는 게 확인 설명서예요. 그러면 거래 계약서에 확인 설명서를 언제 교부했습니다 는 날짜를 다시 한번 적어주라는 이유는 계약 체결 이후에 당사자에게 발생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 손해배상 책임 문제야. 계약서 쓸 당시에는 고의과실이 밝혀지지 않아서 몰랐는데 계약 체결 후에 고의과실이 밝혀져서 재산상 손해가 발생될 수가 있고 손님인 의뢰인이 개업공인사에게 손해배상 청구하려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일한 내용을 적어준 게 확인설명서니까 확인설명서 내용은 이랬는데 실제 물건 상황이 이렇습니다라고 배상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확인설명서이기 때문에 거래계약서 기재사항 중에서 시험 제일 잘 나오는 게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도 기재사항이다. 당사자가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있겠다. 농지 매매 계약 중개하는데 이렇게 조건 붙이면 되겠죠. 매수인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지 못하면 계약은 조건 없이 해지하기로 한다. 이렇게. 어쨌든 전체가 암기사항인데 앞머리자 따서 나중에 이렇게 암기할 겁니다. 인표와 인인은 거래계약 조건을 확인하여 약정했다. 방금 전에 거래계약서에는 예정자가 들어갑니까? 예정자 빠지고 거래 금액 총 매매 대금 5억 원을 한다. 계약금 5천만 원은 계약 체결시켜 한다. 중도금 2억 원은 언제 지급하기로 한다. 거래 금액, 계약 금액 등 지급에 관한 사항은 계약서 예정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중에 암기사항이니까 한 가지만 구분하고 계시면 돼요. 확인 설명했던 내용은 거래계약서 기재사항이 아니고 확인 설명서에 기재하니까 확인 설명사항은 뭐가 아니다? 거래계약서 기재사항이 아니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보충 규정이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실계약이 5억인데 5억짜리 그대로 써야 되겠죠? 근데 다운 계약서, 업 계약서 쓰면 되겠다. 거래 금액 등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다. 다운 계약서 쓰거나 업 계약서 쓰지 말아요. 두 번째는 5억짜리 계약서 한 장 쓰고 4억짜리 계약서나 5억 5천짜리 계약서처럼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계약서를 써도 안 되겠다. 거래 금액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계약서 쓰면 안 된다. 그러면 나중에 암기사항인데 거래 계약서를 아예 작성하지 않은 것하고 작성했는데 거짓 기재 이중 계약서하고 뭐가 더 나쁜 놈이겠나요? 법적으로. 계약서를 아예 안 쓴 게 제재가 강하겠나요? 작성했는데 거짓 기재하거나 이중 계약 쓴 게 더 나쁘겠나요? 거짓 기재. 이게 더 제재가 무거워요. 그래서 나중에 쭉 정리할 때 암기하실 때 암기사항을 줄일 것이 공인중개사법의 핵심은 중개 업무입니다. 부동산에서 현장에서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을 알선하고 돈을 버는 이게 중개 업무 핵심이에요. 중개 업무와 관련되는 규정이 뭐인가를 쭉 암기를 좀 해두셔야 돼요. 이건 다 업무 정지야. 그러면 이게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업무 정지다. 나중에 암기하시면. 그럼 이게 더 나쁜 놈이네. 제재가 등록 취소 사유 이렇게 암기를 나중에 하신다는 겁니다. 위반 시 제재도 한 가지만 이해하시면 돼요. 방금 전에 확인 설명서를 교부하고 보존은 누구의 의무? 개업공인사만. 소속에게 교부하고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다? 없어. 제재가 없듯이 거래계약서도 작성, 교부, 보존은 누구의 의무? 개업공인사만 업무정지지. 소속은 제재가 없다. 잘 틀리고 나오니까. 나머지 뒤에는 암기사항이. 방금 말씀드린 게 이겁니다. 이중계약서 쓰거나 거짓 기재하면 등록 취소 사유이고 작성을 아예 안 해버리면 제재가 뭐 업무정지. 나중에 비교할 때 중개 업무와 관련된 규정을 고용인 앞에 배우셨나요? 고용인.
식당에서 직원 두는 이유는 식당 일을 도와달라 그 말 아니야? 중개사무소에 실장님을 두는 이유는 내 중개물을 도와달라 그 말 아니야? 고용인데 중개업무 관계 있다 없다? 그 말로 두는 거예요. 그러면 실장은 부동산 실장은 식당에 직원 두는 게 식당 일 도와달라고 하는 건데 한다면 부동산 실장님을 두는 일은 내 부동산 중개를 도와달란 말이에요. 그게 나중에 이해가 안 되시면 그냥 암기하시면 돼. 실장님은 다 중개업무 관계 있다. 소속은 중개업무를 수행할 수도 있고 중개업무 보좌니까 다 업무정지야. 인장도 중개업무 관계 있다. 인정은 계약서 확인 설명서에 찍을 도장이니까 인정은 다 업무정지야. 작성교부 보조는 다 업무정지야. 이렇게 나중에 암기를 하실 게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암기를 쭉 중간에 선을 끊어놓고 좀 더 나쁜 놈은 등록 취소, 좀 덜한 놈은 과태료 처분 이렇게. 휴피업 신고하는 것은 중개업무입니까? 휴피업 신고? 사무소 이전하는 거? 중개업무는 당 손님 간에 개입해서 계약을 도와주는 게 중개업무야. 네? 사무소 이전, 가게 등록증 거는 게 중개업무입니까? 등록증 게시하는 거? 사무소 이전하는 거? 휴피업 신고하는 거? 중개업무 관계 없죠? 이건 나중에 과태료 처분이라고 나중에 암기하셔야 돼요. 판례까지 지금 할 필요가 없는데 이거는 뭐 거래계약서 관계에서 판례는 한 개밖에 없어요. 개업공인중개사는 언제 거래계약서 작성하여 교부해야 한다? 언제? 중개가 완성된 때 거래계약서 작성하여 교부하고 보존하라 그죠? 시험에 이게 판례 원문입니다. 니는 중개하지 않으면 함부로 계약서 쓰지 마라. 함부로 내용을 빨리 함부로 계약서를 작성해서는 안 되는데 이게 판례 원문입니다. 대법원에서 나온 판례. 네가 중개하지 않으면 함부로 계약 쓰지 마라. 너는 언제만 계약서 작성해서 교부해라. 중개가 완성된 때에만 작성해서 교부할 의무였다. 이제 여기에 관련 사례입니다. 그 나중에 중개업을 하고 계시면 지금처럼 경기가 안 좋으면 부동산에서 손님이 없다는 겁니다. 가게 월세도 못 내고 있다, 그죠? 이런 겁니다. 요 판례가 이 건물에 대하여 A하고 B는 이 건물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이 목적하는 것은 개업공인중개사 가게 가서 이 건물하고 실제 계약 당사자인 두 사람이 개업공인중개사 가서 개업공인중개사 명의의 전세계약서 확인 설명서를 받아서 비용을 몇 푼 주겠죠. 받아서 전세계약서 담보대출 받고 나를 목적이야. 그래 우리가 부동산 할 사람이면 지금 계약 건수도 없고 사무실에 앉아있지만 지금 월세도 못 내고 있다. 걱정이 이만저만 다이죠. 이 아들이 와요. 저희가 이 건물에 대해서 전세 계약을 하고 싶은데 계약서 써본 경험도 없고 뭐 공부한 적이 잘 몰라서 그랬는데 소장님이 전세 계약서 써달라고 그 얼마 드리면 됩니까 하면 소장이 50만 원 달라, 70만 원 달라, 100만 원 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100만 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요. 자기가 중요한 것도 아니죠. 실제 계약 당사자도 아니죠. 100만 원 받고 전세 계약서에다가 자기 도장 찍고 확인 설명서 교부해 줬다고.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적어준 전세 계약서 가지고 대법 전세자금 대출 받으러 갔다고. 그럼 여기 이 사람은 대출해 준 사람은 계약서에 누구 도장이 있어요?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적법하게 계약을 이루었다 믿고 대출해 준다는 겁니다. 이 아들 날랐죠? 대예금 회수하지 못했죠? 그럼 이 아는 자기가 중개를 하지 않았는데 함부로 계약서 써줬죠? 기본적인 주의 의무가 있나 없나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가 있죠. 얘한테 배상 책임이 있다는 거야. 그 나중에 실무가 있으면 이런 경우가 많아. 절대 써주면 안 된다는 거야. 실제 자기의 중개로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에도 실제 계약 당사자인 사람에게 몇 푼 받고 전세 계약서 교부해줬고 이를 담보로 대출해준 대부업자가 날라붙죠. 대예금을 회수하지 못했다. 누구 찾아왔어? 개업공인중개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위반에 따른 배상 책임이 있다. 써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업공인중개사는 언제 거래계약서 작성해서 교부해줘라.
네가 중개해서 중개가 완성된 때에만 작성 교부해야지. 중개를 하지 않으면 함부로 쓰면 안 되고 함부로 써줬다가 사고가 터지면 누구한테 책임이 있다?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이 있다. 자, 책을 한번 봅시다. 책이랄 게 내용이 인문서라서 별 내용이 없는데 1월 달에 이제 수업 나오시면 다음 주에는 수업이 없죠. 교재 요 목차대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출제 범위하고 다 찍어가지고 다시 수업을 요 PPT가 다시 수업할 거예요. 하고 문제까지는 풀 필요가 없죠. 1, 2월 달에는. 어쨌든 문제풀이는 요 교재 기본서 교재 보면 기출 문제가 있어요. 시간 되면 올해 이렇게 문제 나왔습니다. 라고 한 번씩 다뤄드릴 테니까 그때 하도록 하고요. 교재를 한번 보시죠. 51페이지. 51페이지 확인 설명 의무가 있죠. 양가로 1번에 확인 설명 의무가 있다. 그죠? 확인 설명해야 한다 나오면 누가? 개업공용사가 확인 설명해야 합니다. 언제 설명해요? 확인 설명 의무 첫째 줄에 개업공인중개사가 타이틀 옆에다가 중개가 완성되기 전 적어보시라고요. 중개가 완성되기 전 확인 설명 의무를 이행하는 시점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 같은 말로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더하기 누구에게만 설명 의무가 있어요? 매수, 임차, 의뢰인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동그라미 2번의 셋째 줄 제시하고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고 해야 한다. 그 표현을 익히시라고. 동그라미 2번의 셋째 줄 뒤에 제시하고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 언제 한다고요? 중개가 완성되기 전. 누구에게? 매수 임차. 어떻게 해요? 제시하고 설명해야 한다. 밑에 확인 설명사항이 있죠. 그 9가지를 암기하셔야 되는데 9가지는 어디 적는다고요? 설명했다면 이걸 어디 적어준다고? 양가로 2번 확인 설명사항 땡땡 확인 설명서 기재사항 적으시고 확인 설명서 기재사항이고 어디에 적는 것이 아니다? 거래 계약서 기재사항 X 그렇게 적을 줄 아시고 확인 설명서 기재사항 O 거래 계약서 기재사항 X 그렇게 적으시면 돼요. 이번에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지상권 등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있죠. 권리관계는 뭘 기준으로? 등기부 기준인데 권리자도 설명한다 안 한다? 권리자 포함 적으시고 설명할 때 등기부 제시하고 설명하기 때문에 지금 설명드리는 아파트 소유자 누구입니다. 설명한다 그 말입니다. 권리자도 설명사항이 포함이다. 1번에 종료,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을 기본적인 사항이라 하죠. 기본적인 사항 밑줄 땡땡 표시사항 같은 말. 표시사항은 뭘 기준으로? 대장 기준. 토지는 토지 대장, 건축물이면 건축물 대장. 3번은 토지 이용 계획 공법상 거래 규제 및 이용 제한 사항은 공법상 용도 지역 지구 구역 행위 제한이기 때문에 땡땡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기준. 토지 이용 동그라미 3번에요. 토지 이용 계획 공법상 거래 규제 및 이용 제한 사항은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기준. 자, 그 다음에 쭉 내려가시고 거기 4번, 5번, 6번은 묶어서 상태라고 적으시고 수도, 전기, 가스 등의 시설물 상태, 벽면, 바닥면, 도배 상태,
일조 소음 진동인 환경 조건을 묶어서 상태라고 합니다. 상태. 상태는 집주인한테 물어볼 수 있나 없나요? 상태는 좀 이따 보시면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이다. 8번에 설명은 매매계약에서 설명은 매수인에게 설명하죠. 설명해야 할 조세도 누가 부담할? 매수인이 부담할. 그 말이니까 취득 동그라미 취득함에 따라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이지 기출문제처럼 이전함에 따라 또는 매각함에 따라 파는 사람이 부담하는 양도세는 설명사항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9번에 어떤 금액을 설명한다고요? 예정자부터 예정. 항상 중심만 거래 계약서에만 예정자가 빠진다 생각하시면 나머지는 다 예정자 들어간다. 우리가 확인 설명한 우리의 목적은 예정 금액 설명해서 계약이 이루어지면 돈을 벌 목적이니까 뒤에 중개 보수도 설명사항이다. 그렇게. 넘기시면 확인 설명서 작성해야 한다. 누가? 개업 공인중개사가. 언제요? 확인 설명서 작성 의무 타이틀 옆에다가 중개가 완성된 때. 누구한테 교부합니까?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까지 적으시면 되겠네. 중개가 완성된 때 거래 당사자에게. 확인 설명서는 몇 년 보존합니까? 3년. 동그라미 2번에 서명 및 날인하고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3년간 원칙 보존해야 되지만 보존 의무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다. 다만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에는 별도 보존 의무가 없다. 그래서 시험에 서식관계 지문 나오면 매년 나오는 것이 옆에 확인 설명서 서식 있죠. 이게 법이 개정되었다고 개정안이 올라와 있는데 어쨌든 확인 설명서는 지금 공부하실 것은 아닙니다. 확인 설명한 내용을 좀 더 상세하게 적어주는 게 확인 설명서이고 확인 설명서를 받아갔다면 확인 설명서 교부일자도 어디 적어준다고요? 아니 확인 설명서를 언제 교부했습니다. 교부일자는 어디에도 적어주라고? 거래계약서에 적어준다 했죠. 그래서 확인 설명서는 계약 체결 후에 당사자에게 중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서식이기 때문에 시험에 거의 매년 나온다는 겁니다. 자, 넘겨보시고 일단 56페이지 거래계약서. 거래계약서 밑줄 하시고 거래계약서에만 쓰는 표현이 세 가지가 있다. 1. 표준서식 있다 없다. 표준서식 없다 적으시고. 56페이지 맨 위에 타이틀에 거래계약서 밑줄 하시고 세 가지 적으시라고. 표준서식 없다. 2번 어떤 금액을 기재합니까? 예정자가 들어가야 됩니까? 예정 빠져야 됩니까? 거래 금액 기재 적으시고. 3. 몇 년 보존입니까? 5년 보존. 거래계약서가 몇 자예요? 그래서 5년이야. 그럼 확인 설명서는 5자인데 왜 3년인가? 그때는 그냥 설명서야. 다 암기하지 마시고 거래계약서만 5년이다. 그 세 가지는 표준서식이 없다. 거래 금액 기재한다. 5년 보존은 거래계약서에만 씁니다. 저 밑에 양가로 1번에 거래계약서 작성해야 한다. 누가? 개업 공인중개사. 셋째 줄 서명 및 날인하고 몇 년간? 5년간. 다만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 시에는 거래하지 않다. 보존 의무가 없다. 2번에 거래계약서는 법정 서식 같으면 표준 서식이 있다 없다? 첫째 줄 정해진 서식이 없다. 양가로 3번에 거래계약서 피리오드 기재사항 땡땡 확인 설명사항 X. 확인 설명한 사항은 어디에 적는다고요? 확인 설명서에 들어가지.
거래계약서 기재사항이 아닌 것 하면 답은 확인 설명사항은 X입니다. 거래계약서 기재사항이 아니다. 그 중에 제일 잘 나오는 게 밑에 7번, 8번 체크하시면 돼. 조건 기한이 있으면 조건 기한도 반드시 들어가고 확인 설명서 교불자는 거래계약서 반드시 기재할 사항이다 아니다 그렇게 잘 나오니까 두 가지부터 암기하시고 5번에 금액 이름이 뭐라고요? 거래 금액이지 예정자 들어가면 안 되고 서명 및 날인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반드시 하고 맨 밑에 해당 업무를 수행한 누가 있으면 소속이 있으면 함께 및 날인해야 한다. 옆에 페이지 동그라미 2번 법인은 분사무소 시험 나오겠죠? 둘째 줄 분사무소인 경우 누가? 책임자, 대표자만 되고 해당 중개 업무를 수행한 소속이 있으면 책임자와 함께 분사무소가 아니면 당연히 대표자겠죠. 위반시 제재도 한 개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양가로 2번 위반시 제재에서 2번 작성교부 보존 있죠. 작성교부 보존은 누구의 의무? 개업 공인중개사만 제재가 뭐? 업무 정지. 소속은 작성교부 보존 의무가 있다. 그러니까 양가로 2번에 작성교부 보존 의무 위반 땡땡 소속 공인중개사는 제재가 없다 적으시고 시험에 나오면 잘 틀리고 나옵니다. 확인 설명서를 공부를 좀 양이 많은데 이걸 지금 공부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기본서 할 때도 이 공부 양이 조금 많아 보여서 공부를 안 이 부분을 공부를 안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2차 과목에서 80점은 늘 뭐 몇 번 말씀드렸지만 올해 시험처럼 나오면 80점 확보가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 과목이. 33회 때 중개사법은 공부 좀 하신 분은 그냥 80점. 100점짜리도 많이 나오고. 근데 33회 때 공부하신 분이 올해 2차 보신 분들은 진짜 운이 없는 거예요. 33회 때 공부해가지고 끝낸 사람은 다행인데 33회 1차하고 올해 2차 하신 분은 2차만 보신 분이 거의 반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공법도 어려웠죠. 공시제법도 어려웠고 우리 과목도 만만치 않으니까. 근데 80점 맞았으면 이렇게 10점 퍼주고 10점 퍼줘서 60 맞이 좋았는데 어쨌든 확인 설명서는 시험에 반드시 나오고 두 문제까지 나오기도 하니까 나중에 공부를 이 부분은 절대 소홀히 하시면 안 돼요. 개정안이 올라와 있고 개정법이 확정되면 다시 내용을 조금 수정하게 돼야 되니까 확인 설명서는 나중에 합시다. 자, 교재를 보시면 예, 직위관 됐고 넘겨보시고 교재 페이지가 저기 63페이지 가보시죠. 63페이지 63페이지 가시면 손해배상 책임 및 업무 보정 설정 의무 그런 말 있죠. 시험에 나오면 한 문제 나오는데 민법하고 공인중개사법과 비교해서 나오는 지문 때문에 틀리게 나와요. 우리 법에 나와 있는 법 규정 가지고는 틀리진 않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규정은 일단 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민법에도 있고 공인중개사법에도 있어요. 1월 달에 기초개념을 배우시겠지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규정을 담고 있는 법이 두 개 이상이면 그 손해배상 책임 규정을 적용할 때 법이 두 개니까 어떤 법을 먼저 적용하고 어떤 법을 나중에 보충제로 적용할 것인가 법 적용 순서를 정하기 위해서 나온 분류가 일반법이다 특별법이라고 합니다. 일반법이다 특별법 나오면 어떤 법은 어떤 법의 특별법이다 하면 특별법이라 주어진 법하고 나머지 비교 대상 일반법하고 유사 규정을 담고 있구나.
것이 전제이고 그 법을 적용할 때 일반법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이다는 말이에요. 그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이다 할 때 그 일반법의 적용 범위는 일반적이다 할 때 이 일반은 어디까지 적용 범위가 어디까지입니다라고 특정되어 있나요? 제한이 없나요? 일반 개념은 제한이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전 시간에 일반 중개 계약, 전속 중개 계약 들어보셨죠? 일반 중개 계약 거기도 일반 개념이 있잖아요. 손님이 자기 소유 아파트 101동 1,500원을 팔려고 아파트 단지 내에 10군데 부동산이 있다. 다 내놓을 수 있는 게 뭐? 일반 중개 제한이 없다고. 전속 중개 계약은 다른 부동산에 내놓지 않겠다. 니한테만 내놓겠다. 특정한 개업공에서 딱 한 사람만 찍어서 내는 게 전속이어서 제한이 있듯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인 일반 법은 법 적용에 제한이 없고 특별법은 특별히 적용되는 법입니다. 제한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규정이 민법에도 있고 공인중개사법에도 있다면 민법을 나중에 배우시면 민법을 개인사자를 써서 사법의 일반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법의 일반법인 것이 민법이다 이런 것을 풀면 민법이란 법은 개인사자니까 개인 간의 법률관계, 계약관계에서는 제한 없이 모두 다 적용되는 법이 어떤 법이다? 민법. 민법은 개인 간의 분쟁에 무조건 개인 간의 모든 다툼은 어떤 법에 따라 해결하겠다고? 민법. 모든 사람을 적용하는 법이 뭐라고요? 민법이에요, 민법. 자연인, 법인, 영리, 비영리 불문하고 다 민법. 사람 중에는 영리 목적인 사람도 있다. 그 사람은 상인이라 불러요. 상인은 상법이라는 법에서 상인에 관한 규정을 두어요. 공인중개사법에도 개업공인중개사가 있나 없나요? 개업공인중개사는 영리 목적입니까? 비영리 목적입니까? 영리 목적인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은 공인중개사법인 이 법에서만 두고 있겠죠. 그러면 다 사람인데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을 적용할 때는 어떤 법이 우선 적용되고 개업공인중개사라는 말은 여기밖에 없어요. 공인중개사법이 가장 우선 적용되고 없으면 어떤 법을 상법을 적용하고 없으면 민법을. 그래서 사람인데 다 개업공인중개사인 사람에 관한 규정은 민법이나 상법보다 공인중개사법이 우선 적용되니까 특별법이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은 민법의 특별법이다라고 얘기해요. 특별법이다 할 때 그럼 민법은 어떤 법이에요? 일반법이다. 그럼 어떤 법을 우선 적용하고 특별법이 우선 적용되고 일반법은 보충제를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민법의 배상 책임 규정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이 어떤 행위 관계없이 모든 행위를 하다가 가장 중요한 단어 고의 과실로 인한 위법한 행위. 어떤 행위인지는 제한이 없는데 그 행위를 하다가 고의 과실로 인한 위법한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가 있다면 그 손해가 모든 손해란 말은 재산상 손해이든지 정신적 피해든지 고의 과실로 인한 위법한 행위로 사고 쳤다면 네가 사고 친 결과 발생되는 손해는 재산상 손해든지 정신적 손해든지 네가 다 책임져라. 이것이 민법이에요. 민법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고의 과실로 인한 위법한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가 안 되는 다 책임져라는 규정은 두고 있어. 750조에 있어. 그런데 고의 과실로 사고 친 가해자에게 배상 능력이 없을 수도 있다. 배상 능력이 없다. 무자력자일 수도 있다. 그 민법에는 배상 책임이 있다라고 했을 뿐이지 배상 능력이 없는 경우에 그 손해는 어떻게 보장해 줄 것인가. 민법 안에는 아무런 보장을 위한 다른 제도가 없어요. 그 말은 사고 친 고의 과실 있는 사람 가해자하고 피해자 내가 둘이 합의해서 해결하든지 합의가 안 되면 민법에는 더 이상 보장을 위한 제도가 없으니까 민사소송법인 별도법에 따라 소송 걸어서 해결하라고 되어 있지 민법 안에는 아무런 보장 제도가 없어요. 그럼 공인중개사법은 특별법이니까 법 적용 범위에 제한이 있다 없다? 있다는 말이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시험 나는 겁니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책임이 있다 할 때는 누구의 하나에 적용? 개업 공인중개사 등에 하나여 적용됩니다.
할 때 이 등자 개념은 현재 중개사무소에서 중개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 모두를 표현할 때 등이에요. 개업 공인중개사 소속 중개보조원 법인의 사원 임원에게 정리할 법이 공인중개사법이에요. 기출문제는 이 법에 따른 배상 책임이 있다라고 했는데 기출문제는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 아닌 제3자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 아닌 제3자가 중개 행위를 함에 있어서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이 법에 따른 책임이 있다. OX. 공인중개사 법에 따른 배상 책임이 있다는 말을 쓰려면 누구에 한하여 이 법이 적용?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 뭐 하다가 발생된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이 법의 책임이 있다고. 기출문제는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 아닌 제3자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있다. 이 법에 따른 책임이 있다? 없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어도 뭐가 아니면 중개행위가 아니면 이 법에 따른 책임이 없고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고 중개행위고 고의과실은 있지만 재산상 손해가 아니고 정신적 피해만 발생되었다. 이 법에 따른 책임이 있다? 없다. 그래서 표현을 이제 두 번 지키실 이겁니다. 공인중개사법에는 배상 책임이 있다 해놓고 개업 공인중개사 등에게 배상 능력이 없을 수도 있다. 그 경우에 대비해서 보증제도를 두고 있다는 겁니다. 민법에는 아무런 보장제도가 없는데 그러면 표현이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과실로 손해를 가했는데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개업 공인중개사 사고친 사람 직접 사고친 그 사람에게 배상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이 표현하고 보증기관에게 청구할 수 있는 이 표현을 구분해 읽을 줄 아셔야 돼. 좀 어렵다 지금. 개업 공인중개사도 민법 적용된다. 모든 사람이 적용되는 게 민법이니까요. 사고친 네가 직접 책임지라는 말은 어떤 법에 따라서? 민법에 따라서 네가 다 책임지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배상 청구할 수 있는 것 하면 사고친 그 사람에게 직접 묻겠단 말이니까 민법에 따른 배상 책임이니까 발생한 손해 전부에 대해서 개업 공인중개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법에는 중개사무소 간판을 믿은 외형을 믿은 손님을 보호할 필요가 있으니까 배상 책임이 있는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배상 능력이 없을 수도 있다. 그 경우에 대비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기관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보증기관은 사고친 그 사람이 직접 묻겠다는 것이 아니고 공인중개사법에서 보장을 위한 별도 기관에게 묻겠다는 말이니까 공인중개사법상 배상 책임 범위는 어디까지?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만 이 법이 책임이 있으니까 보증기관에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손해가 아니고 뭐만? 재산상 손해만. 그래서 이렇게 시험에 나온 게 2억 보증을 설정했다. 2억 2천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됐다. 이렇게 문제 나와요. 실제 발생한 손해는 2억 2천. 개업 공인중개사가 설정한 보증 금액은 얼마? 2억. 그럼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청구할 수 있는 범위는 얼마?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 2억 2천 다. 보증기관에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2억. 그럼 보증기관을 통해서 우선적으로 2억 배상받은 다음에 초과하는 2천만 원 더 이상 이 법에 따른 보증기관에 청구할 수 없으니까 이건 별도로 누구에게? 개업 공인중개사가 다 책임이 있으니까 초과하는 것은 이 법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가 없으니까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이 관계예요. 시험 지문은 보증제도는 어려운 것이 아닌데 이런 거 지문되면 어려운 거예요. 이거부터 이해하시라고.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배상 책임이 있다 할 때는 모든 사람이 아니고 누구의 하나의 적용?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하나의 적용. 어떤 행위? 중개행위. 어떤 손해? 재산상 손해. 그 정도 이해하시면 돼요. 두 번째 이제
잘 틀리는 질문이 이겁니다.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 이런 질문이 뜨면 반드시 배상 책임 요건을 반드시 따져야만 답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 할 때는 세 가지 경우입니다. 세 가지.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 행위를 직접 했다. 당사전에 직접 소장이 개입해서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다가 재산상 손해에 가했습니다. 배상 책임이 있다 할 때는 행위자에게 직접 책임이 있다 할 때는 반드시 뭐가 있을 때만, 고의과실이 있을 때만. 그 나중에 앞에 확인 설명할 때 말씀드렸지만 개업 공인중개사가 직접 중개했든지 소속이 직접 중개했든지 손님이 와서 가음을 지르고 배상하라고 가음 지르면 겁먹을 필요 없이 법제 25조 확인 설명부터 해서 30조 손해배상 책임까지 딱 뽑아가지고 손님 앞에 딱 보여주고 설명해 주면 돼요. 우리가 법 안에서 해야 할 업무가 확인 설명상이 이렇게 9가지입니다. 한 개씩 따져가지고 설명할 때 뭘 제시하고 막 제대로 했다면 하자가 없죠? 그럼 법대로 마음대로 하셔도 된다 보내야 돼요. 무조건 책임지겠으면 하면 돼. 안 되고 소장이 직접 일을 했든지 고용이 직접 일을 했든지 행위자에게 책임이 있다 할 때는 반드시 뭐가 있을 때만, 고의과실이 있을 때만. 그래서 기출문제는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구분 안 하시면 틀리고 나온다는 거지.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 행위를 함에 있어서까지 붙었죠.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의 고의 과실에 관계없이 책임이 있다. OX. 틀렸다 그 말입니다. 중개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에게 책임이 있다 할 때는 반드시 그 행위자에게 뭐가 있든지 고의나 과실이 있을 때만 책임이 있다. 두 번째는 민법에 없는 특별 조항이기 때문에 시험에 잘 나옵니다. 우리는 다 민법 적용이다. 저 포함해서 다 모든 사람이 민법에는 모든 사람이 적용되는 것이 민법이면 모든 사람은 개업 공인중개사처럼 업을 하기 위한 가게를 다 가지고 있습니까? 사무소. 모든 사람이 적용되는 민법 안에는 이런 말이 없다는 겁니다. 네 사무소인데 본인 이외에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하여 발생한 손해는 네가 책임지라는 말은 민법에 있다 없다? 있을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업을 하기 위한 사무소를 가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책임 조항을 묻겠단 말이니까 개업공인중개사는 사무소를 가진 사람이죠. 네가 직접 네 가게에서 네가 일을 하다가 고의과실을 사고 친 것도 네가 당연히 책임져야 되지만 간판을 믿고 들어온 손님이 있다. 중개사무소 간판 믿고 들어올 거 아니야. 보고. 네가 직접 일을 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사고 쳐도 실장이 사고 쳐든지 어쨌든 네 위에 다른 사람이 사고 쳐도 외형을 믿은 손님을 보호할 필요가 있으니까 네가 직접 책임지라고. 그 민법에 대한 특별 조항이 이 두 번째이기 때문에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때는 개업 공인중개사 죄송합니다. 목이 쉬어가지고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이 있다 할 때 두 번째입니다. 네 사무소인데 자기의 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해서 발생한 재산상 손해는 당연히 다른 사람도 책임져야 되겠지만 1차적으로 누가 책임지라고? 네 가게 및은 손님을 보호할 필요가 있으니까 네가 책임져. 이때는 중개행위를 한 경우에 책임을 묻는 겁니까? 중개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때는 고의과실 관계없이 책임지라고. 앞에서 배우신 것은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이 뭐 하다가 업무상 행위했다. 그러면 행위자인 고용인은 고의과실이 있겠죠? 고의과실이 있어서 네가 책임지는데 뭐 하다가 업무상 행위였기 때문에 소장에게 책임을 묻겠다. 개업 공인중개사 행위로 본다. 간주 규정에 의해서 니도 책임지라고. 이 세 가지인데 크게 나누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한 경우에는 행위자일 때 뭘 따지고 고의과실이 있는 거 없는 거 따지지. 장소 제공한 경우이거나 자기가 직접 일을 하자는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에 대한 책임일 때는 행위자가 아닐 때는 고의과실이 없도록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나눠서 읽어야지 소장은 이래도 책임지고 저래 책임져 이렇게 말고 계시면 틀리고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단어는 중개행위를 한 경우인가 아닌 경우인가 구분을 할 줄 아셔야 돼. 한 경우에 책임이 있다 할 때는 반드시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한대. 중개인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에 따라 책임 묻겠단 말이니까 고의 과실이 없더라도 책임이 무과실인 경우에도 무과실인 경우에도 책임이 있다. 이렇게 구분할 줄 아시면 돼요. 요 두 개 지문 때문에 공인중개사법은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하나에 정되지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아닌 제3자는 이 법에 따른 책임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중개인을 한 경우의 배상 책임은 고의과실이 있어야 되고 장소 제공의 경우나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의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고의과실 따지지 않고 책임을 지우겠대. 그래서 우리 법에서 민법에는 배상 책임이 있다는 규정만 두고 있지 보장을 위한 별도 규정이 없는데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중개사무소 외형을 믿은 손님을 보호할 필요가 있으니까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배상 능력이 없는 경우에 안정적으로 일정 금액만큼은 안정적으로 배상받을 수 있도록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서 보정제도를 두고 있다. 여기에서는 시험에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에 대해서 문제 나오면 이게 민법이 없는 규정이기 때문에 한 개 문제 5개 지문이면 3개에서 4개는 여기서 나와요. 여기 때문에 틀리진 않아요. 방금 앞부분 때문에 틀려요. 그럼 기본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할 때 이 책임 규정은 손해를 가한 가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까? 책임이 있다는 말은 피해자,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까? 당연히 상대방, 손해 입은 상대방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는 건 상대방 보호 취지입니다. 이걸 머리에 담고 보셔야 돼요. 상대방 보호 취지이면 방금 전에 고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 책임이 있다 이렇게 했죠. 과실은 중대한 과실은 중과실이고 경미한 과실은 경과실이 있다. 배상 책임 요건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인을 한 경우에 고의 과실이 있어야 한다 할 때 그 과실은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만 책임이 있겠나요? 경미한 과실도. 경미한 과실도 책임이 있어야 상대방이 보호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 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인 보정도 누구를 위한 제도다? 상대방을 위한 제도이지 사고친 개업공인에서 본인 보호 취지가 아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가장 기본이 중개업을 하고 싶으면 누구를 위한? 상대방을 위한 보증은 예외가 있겠나 없겠나요? 자, 보험에 가입하죠. 우리가 보험은 누구를 위한 제도입니까? 나를 위한 제도입니다. 내가 혹시 아프면 나를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보험은 가입할 의무가 있다 없다? 내가 필요한 것만 골라서든지 보험이 하나도 안 드는 사람도 있잖아요. 상법상 보험은 가입 의무가 없어요. 두 번째, 상법에서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고의로 보험 사고 내는 경우가 있죠. 고의로. 중대한 과실로 보험 사고 내면 보험에서 책임이 없어요. 면책조항이 있다고. 그런데 상법상 보험하고 다른 것이 우리 지금 보증입니다. 보증은 나를 위한 제도, 개업공사 나를 위한 제도가 아니고 누구를? 상대방을 위한 제도니까 중개업을 하고 싶으면 상대방을 위한 보증은 예외가 있다 없다? 예외 없이 설정해야 한다. 이게 일반 보험하고 지금 배우시는 보증하고 달라요. 조금 쉬었다가 이거 설명드리고 교재 보고 마치도록 하죠.